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특집으로 인사드리는 신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선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강한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특집 준비해봤는데요. 마지막 시간인 만큼 또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중으로 본다면 정말 천당과 지옥을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줬었는데 예. 그래도 마무리는 좀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예. 기획특집으로 이야기를 할 때 국내 증시를 보면 밸류에이션상으로 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싸다. 예. 이거 외에는 특별한 모멘텀이 좀 없는 것 같다 해서 좀 아쉬웠는데 예. 이렇게 상승이 좀 나오고 나니까 예. 이제 좀 다시금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번 특히 탄핵 전국의 지수 1차 바닥은 어딜까 그 고민을 했고 어쨌든 팬데믹보다는 그래도 충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예안위기 때 받았던 PBR 0.85배 정도면 일단 1차 지지선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면서 저도 2,350 정도 예상했는데 월요일에 딱 그 근처에서 바닥을 찍은 것 같고요. 여기에 네네. 이제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또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고전이 됐고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제일 좋은 호재가 많이 빠졌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것만한 호재가 없죠. 그래서 네. 그게 영향을 줬고 여기에 또 정책 당국에서도 지금의 우리 대내적인 불안이 우리 매크로에 영향이 넘어지면 이게 그것 때문에 구조적으로 또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또 환율에 대해서도 방어를 하고 그리고 정한 기금을 또 조성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기관 투자자들이 또 최근 하락할 때 5,000원 또 역할을 한 것도 저는 되게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그런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 신용도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신용 물량도 많이 월요일날 많이 해소가 돼가지고 수급도 좀 이제 가벼워진 게 저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특집 제목처럼 한국과 미국 간의 지수 자체는 좀 디커플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섹터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어제 미국 쪽에서 잘 가니까 어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잘 갔고요. 이렇게 좀 연관고리가 있는 업종이나 종목에서 저희가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우리 반도체 업종도 그런 성격이 강하고요. 다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이다. 아니면 AI 반도체다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는 엄청나게 연관되는 회사가 많지는 않아요. 같은 제품을 만들지만 글로벌 이상이 많이 다르죠. 한국에만 비즈니스 하는 회사고 미국 기업은 글로벌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양극화가 모든 산업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1등만 더 강해지고 2, 3등은 힘이 없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페어 트레이딩이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단기적인 테마로 끝날 수는 있지만 다만 한국이 1등하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HBM. 하이닉스가 세계 시장 점유율 60%입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만들고 있거든요. HBM3를. 근데 지금 하이닉스가 D램 시장 점유율도 마이크론보다 크고 낸드 시장 점유율도 마이크론보다 더 크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마이크론보다 더 나오는데 시가총액은 마이크론보다 적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미국에 안 있다는 이유로 상당히 지나치게 디스카운트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닉스가 최근에 범용 반도체 특히 중국 로컬 기업의 이업 이런 것 때문에 HBM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저는 단순하게 밸류에이션만 미국 기업이랑 비교하더라도 디커플링을 할 때는 그 이상이 부족하고 마켓시어가 적을 때 그런 제품 간의 차별화가 약간 있을 때 하는 건데 여기는 우리가 더 압도적이고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훨씬 매출도 크고 영업이익도 크고 시장 점유율과 기술이 더 좋은데 시가총액이 역전이 됐다는 거는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이성적인 관점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범용 관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HBM이 또 여전히 2025년에도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럼 비교하면서 우리가 종목을 탐색하거나 아니면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합리적인 또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접근할 때 밸류에이션 멀티플이라는 게 있는데 멀티플이 이거는 역전된 상태입니다. 멀티플이 아무리 아메리카 프리미엄이 있다 하더라도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의 시가총액 차이는 좀 지나치게
하이닉스가 할인됐기 때문에 그 말은 좀 지나고 나면 우리가 대외적인 변수들 환율이 지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말은 한국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많이 높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이닉스가 디스카운트 받은 거기 때문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어느 시점 해소되는 시점에는 그런 할인 요인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장기 투자하기에는 그런 밸류에이션 아이디어도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마이크론 이야기를 좀 해 주셨지만 최근에 이제 상품 쪽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안전자산 쪽에서 상당히 인기를 받고 있는 게 금이잖아요. 네. 그런데 또 하나 차별화되는 게 바로 금 중에서도 보조금 같습니다. 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조 원 보조금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예. 자 이렇게 된다면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SK 하이닉스 이게 멀티플 측면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아쉽다라고 하셨는데 예. 이런 점에서도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은 마이크론의 저 반도체 보조금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만들면 수익성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는 소품종 대량 생산에 또 밤샘 해야 되고 주말에도 일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수익성이 특히 아메리카에서 만들면 힘들기 때문에 삼성도 원래는 낸드 플래시를 만들었던 텍사스 오틴 공장도 로직 파운드리 공장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한때는 미국 유진에 우리 메모리 팹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걸 철수한 배경은 적자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마이크론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정부에서 뭐 칩셋 액트로 보조금을 줘도 미국에 공장 짓는 게 마이크론의 장기적인 ROE에는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론 전체 생산 시설의 60%가 대만에 있고요. 네네. 30%가 일본에 있습니다. 디레인 기준으로는. 그래서 미국에는 공장이 거의 없는데 지금 보조금 받고 지어봤자 그거는 아마 마이크론의 장기적인 펀더멘탈에는 도움이 안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HBM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되면 지금보다 범용 만들 때보다는 약간의 플러스 알파는 있지만 그래도 미국 공장은 채산선 면에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 보조금이 그렇게 마이크론한테 매력적인 보약은 아니다. 오히려 쓸데없이 거기 더 지어가지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잃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론은 그래도 이렇게 보조금이 확정이 됐는데 사실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없거든요. 뭐 지금 K칩스법까지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예.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저희는 뭐 어차피 삼성은 테일러에 공장을 지었고 SK 하이닉스는 패키징 공장이지만 인디애나 지었기 때문에 지은 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받을 거고요. 저는 뭐 거의 다 받을 거라고 보지만 또 트럼프 이게 또 어떤 식의 또 제한을 둘지 조건을 달 수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이랑 미국 뭐 중국보다는 보조금 규모도 적고 그다음에 세제 혜택도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전국이 또 불안정하면서 그런 투자세 공제율에 대한 그게 상향되는 것도 지금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연구개발직에 대해서 주 52시간을 좀 배제하자는 것도 확정이 안 돼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없다고 해서 우리가 HBM 1등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쉽다는 거죠. 다른 나라는 그렇게 많이 도움을 주는데 한국에서는 우리 기업들 그냥 되게 힘들게 계속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뭐 빨리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제 환율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셨는데 미증시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서 뭐 CPI 등등 해서 금리 인하가 거의 뭐 90%대 넘어서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이렇게 금리 차가 좀 더 줄어들게 된다면 환율에도 좀 변화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근데 뭐 저희가 봤을 때는 한국도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다시 이제 금리를 뭐 한 3번 인하할 것 같아요. 내년에. 그래서 저희는 뭐 한국 기준금리 2.25% 내년 말 보고 있고요. 미국은 원래 4번 봤는데 미국이 좀 좋아가지고 한 3번 정도 하면 3.75 정도. 그리고 기준금리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게 국채나 시장금리거든요. 그렇죠. 시장금리는 또 사실은 또 우리 어쨌든 간에 좀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뭐 지금 리스크. 방송이라서 얘기를 참 많이 못한다는 제한적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뭐 일단 또 하나 궁금한 게, 자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또 끼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에 이제 트럼프 2기 때 일단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60% 부과하고 나머지 이제 다른 국가도 이제 10% 부과하는 뭐 그런 게 구체화되면 뭐 내년 1분기는 좀 그런 불확실성이 많이 고조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 지금 뭐 후보자도
최근에 저도 방송 보니까 트럼프 이기 때 관세 부과해서 인플레이션 왔냐 안 왔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관세를 부과하면 그만큼 또 경제가 그만큼 또 활성화가 안 돼서 네네. 또 물가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저희가 봤을 땐 입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입으로만 그 정도 60% 얘기하지 실제 부과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동부분을 지켜봐야 되지만 다만 이제 트럼프가 어쨌든 대통령이 이번에는 4년밖에 없고 또 중간 선거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래도 많이 의미 있는 본인의 그 정책을 많이 구체화시키려고 할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이 좀 고조되는 시점에 전체적으로는 좀 글로벌 교역 자체는 좀 위축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미중 간의 갈등,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바로 뭐 HBM을 포함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발표를 했죠.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래도 영향은 적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중국도 뭐 히토류 수출 금지 바로 반격에 나섰고요. 이렇게 좀 갈등이 본격화되면 국내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뭐 중간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에게도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예, 뭐 어차피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도 AI 반도체는 중국의 규제를 계속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제품을 2번을 다운그레이드 시켰는데 이제 그 제품까지도 GPU 같은 경우에는 H100, H800, H20까지도 지금 제재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행히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H20은 제재를 안 했어요. 네. 그래서 뭐 거기에 공급하는 우리 기업의 HBM3는 아직은 영향은 없는데 근데 뭐 내년에 정말 트럼프 2기 때는 바이든보다는 또 한 단계 그 긴장을 더 고조시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강한 뭐 제재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제재가 사실 범용 반도체는 되게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교역 자체가 줄면 전자제품 수요가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스마트폰 PC에 들어가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수요가 위축될 수 있고 두 번째 미국이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정말 60% 부과를 하고 또 인도나 베트남에서 만드는 제품까지도 한 10% 관세를 부과하면 스마트폰 PC는 지금도 수요가 없는데 미국 사람들이 더 안 사겠죠.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봐도 단기적으로는 좀 불확실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반도체 쪽으로 워낙 또 많이 또 알고 계시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저도 찾아봤는데 오늘 딱히 나오는 설명은 없는데 네. 장중에 삼성전자가 네. 좀 움직였단 말이죠. 그로 네. 인해서 코스피 지수도 조금 당겨주는 모습들이 좀 보여줬었는데 뭐 특별한 뉴스가 뭐 좀 있었나요? 뭐 사실 특별한 변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원화가 약하다 보니까 또 삼성이 어쨌든 3분기는 일회성 비용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4분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생각보다 4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보다는 좀 잘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좀 일부 있고요. 네네. 여기에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좀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밸류에이션 매력이 삼성이 또 여전히 뭐 아직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했으니까 또 HBM이 궁금해지는데 네네. 엔비디아에서는 이미 지금 블랙웰 다음 루빈까지 출시를 앞당기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TSMC의 3나노랑 HBM4가 SK하이닉스의 HBM4가 들어가는 건데 신제품 업데이트가 이렇게 조금 빠르게 된다면 앞으로 SK하이닉스의 뭐 실적 개선, 이익 측면에서 좀 전망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근데 일단 누빈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시장이 앞서가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대만 쪽에 체크를 해보면 누빈은 생각보다 늦어질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지나치게 왜냐 참고로 이제 3나노 가속기 제품들이 내년에 나와요. 그러니까 가속기는 지금까지는 4나노, 5나노 기술만 적용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블랙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4나노 중에서 퍼포먼스 공정을 쓰고 있는데 2025년에 이제 아마존의 트레니엄 3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3나노 기반으로 나오고 네. 그다음에 구글의 TPU 버전 7이 3나노에서 나오다 보니까 우리 북미의 CSP 회사들이 가속기가 3나노에서 나오니 엔비디아도 루빈을 좀 빨리 출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아직 블랙엘도 이제 팔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네네. 블랙엘이 기존 블랙엘 B200도 있지만 B300이 또 HBM을 288GB의 HBM 12단 제품을 답니다. 네. 근데 그만큼 이제 HBM을 많이 단다는 거는 그 로직 칩의 성능도 많이 개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B300을 최소한 2026년까지는 판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비는 원래 계획대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26년, 뭐 27년이 아니라
27년부터 나올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26년에 누빈이 살짝 걸친다고 우리 엔비디아에서 좀 가이던스를 줬는데 저희가 체크하기로는 누빈은 오히려 27년 초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루빈에 대해서는 아직 이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 하이닉스를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범용 반도체가 좀 영향을 받는다면 이거는 삼성전자한테 안 좋은 뉴스고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HBM4도 좀 늦어진 건데 지금 뭐 HBM 개발팀도 신설을 하고 있고 사활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늦게라도 HBM 관련해서 좀 이강 체제로 진입이 가능할까요? 예, 뭐 HBM 시장이 뭐 지금 HBM 말고는 2025년에도 큰 희망은 없기 때문에 삼성도 이제 HBM에 많이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블랙의 B200이든 B200은 지금 만들어서 공급되는데 다 우리 삼성이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그 효과를 보긴 힘들 거고 B300 같은 경우에도 이제 HBM 12단, HBM3 12단 일단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됐고 B300도 또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 6월부터 공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B200, B300의 삼성이 수혜를 의미 있게 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3분기 실적에 있어서 알 수 있지 H200 가지고도 서프라이즈가 났거든요. 네. 여전히 엔비디아의 제품을 요구하는 고객사들이 많기 때문에 H200향 HBM3E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도 기회가 될 거고 그리고 지금 AMD가 지금 또 가속기가 매출이 좋습니다. 특히 MI325X 같은 경우에는 네. HBM을 256GB를 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B200보다 HBM이 더 답니다. 근데 이 제품은 10월 10일부터 글로벌하게 공급이 됐기 때문에 AMD 효과도 좀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북미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가속기에 HBM 다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한테는 이제 이 시장도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좀 더 의미 있게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좀 뭐 무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뭐 블랙웰, 루빈 요즘 뭐 단어 외워야 될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름이 정해지는 뭐 이유가 있나요? 저희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엔비디아가 네이밍을 하는 거라서. 예, 근데 뭐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 약간 그 이름 간의 연결성은 좀 약하죠. 하퍼, 블랙의 네. 루빈. 근데 그게 다 어떤 그 우주 용어에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다 말하기 힘들고. 네. 다만 이제 인텔 AMD 같은 경우에는 제품명이 다 이탈리아 도시로 제품을 주로 지어 네이밍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내부적인 철학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해봤고 이제 저희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 어쨌든 반도체 시장이 저희 경제에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위주로 조금 질문을 드렸다면 네.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내세운 정책 중에서 우리 시장에 그래도 가장 영향이 좀 크게 갈 만한 정책이나 국내 증시에 있을 영향 어떤 걸로 좀 보십니까? 관세가 제일 크다고 봐야죠. 관세 부과가 특히 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서 못하면 그 중국산 제품에도 한국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아직까지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아직까지 70% 만드는데 뭐 중국 아이폰은 트럼프 이기 때는 관세 부과를 안 했어요. 근데 이기에는 이제 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아이폰 가격이 미국에서 비싸지면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 반도체 수요도 그만큼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만드는 제품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또 베트남이랑 또 다른 지역에서 많이 만들거든요. 네. 그런 제품들도 관세를 부과하면 일단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뭐 나머지 트럼프 정책들을 보면 이민 정책이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뭐 관세 부과도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물가 상승 요인이라서 이제 금리 이제 인하 속도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지만 또 감세 같은 것도 하고 뭐 또 금리 인하를 또 상당히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아마 우리가 내년에 좀 더 뭐 우리나라만의 이슈는 아니고 글로벌 경제에 다 영향이 주는 거고 다만 이제 한국한테 좀 특별히 영향을 더 주는 거는 관세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내수도 안 좋기 때문에 네. 수출이 이제 이 어려운 내수를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완화시켜줘야 되는데 수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관세고 또 관세가 지나치게 높으면 이게 사실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관세이기 때문에 보복 관세가 되고 이게 또 글로벌하게 뭐 멕시코, 캐나다도 그렇고 유로존도 그렇고 다 같이 이제 보복 관세로 이제 같이 조금씩 해버리면 전 세계 교육이 줍니다. 교육이 주면 범용 반도체에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반도체뿐만 아니라 많은 제품들이 이 관세가 저는
지금은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말한 근데- 대로 그렇게 할지 네. 겁만 주고 협상의 툴로 쓸지는 가봐야죠. 아, 진짜 그거는 뭐 확인이 꼭 필요할 부분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걸 좀 여쭤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한때 조금 더 상승 흐름이 나왔던 게 전기차의 반도체 쓰임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에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예. 최근 시장의 트렌드를 좀 본다면 머스크 트레이드라고 불리는 뭐 자율주행, 로봇, 우주항공, 예. 뭐 AI 예. 뭐 등등해서 정말 반도체 쓰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예. 이 주가를 보면 예. 이거 왜 이러지 이런 또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미국 기업들 주가는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회사도 좋고요. 어. 테슬라 신고가고 네. 뭐 전체적으로 미국 기업은 그 색깔대로 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좀 그렇게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 준비된 회사들은 좀 있지만 아직 그게 의미 있게 매출로 나오는 회사가 없다 보니까 네네. 뭐 실질적으로 움직이더라도 좀 일시적으로만 좀 뭐 테마성으로만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이야기를 좀 드렸던 부분인데 어제 이제 대신증권 쪽에서는 상고하저의 내년 분위기를 좀 짚어주셨거든요. 예. 어떻게 좀 보고 예, 계십니까? 저희는 사실 뭐 분기 단위로 저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과 같이 국내적으로 변수가 많고 또 예측이 힘든 트럼프 위기에는 조금 더 이제 연간 아니면 반기 기준으로 의견을 좀 주기보다는 저희는 분기 기준으로 주고요. 그래서 내년 1분기는 불확실성이 제일 고조된 시기일 겁니다. 트럼프를 이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한국도 대내적인 또 불안감도 여전히 내년에 있을 거기 때문에 1분기는 저희는 저점으로 보고 있고요. 네. 내년 2분기부터는 뭐 반도체 경기도 좀 저희는 B300 때문에 좋아지고 그다음에 트럼프 관련된 불확실성도 좀 제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분기부터는 좀 주가를 좀 저희는 좋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2분기, 4분기를 저희는 좋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4분기는 저희가 봤을 때는 또 약간은 미국 뭐 주식 레벨도 그렇고 지수 레벨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다 얘기할 내용은 아니지만 AI 반도체도 2026년부터는 조금은 이제 정점 신호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년 4분기에는 이제 그런 거를 또 반영하려는 또 선제적인 또 선반영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그래서 1분기 바닥, 2분기, 3분기 상승, 4분기 조정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분기 단위로 보는 시각 굉장히 흥미롭게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도 저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우리나라 증시가 되게 힘들고 뭐 사실 올해 내내 빠졌고 상당히 뭐 요즘 미국장으로 가시는 분도 많은데 근데 사실 뭐 그렇습니다. 초과 수익은 아는 거를 투자할 때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미국 주식이 좋은 주식 대표 기업들 투자하는 거 저희는 여전히 맞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이 제일 잘 아는 시장이 한국 시장인데 또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감해도된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도 좀 좋은 주식을 찾는 노력은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